그러면은 그 10쪽의 맨 아래로 일단 가서 역량의 표현으로서 정서 대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쾌락이나 유욕처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욕망을 의미한다기보다 이 코나투스에 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는 노력, 이게 바로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망을 대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충동 같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신분석의 이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잘 알게 된 사실이,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은 자의적이거나 맹목적으로 이게 작용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의 독자적인 법칙이나 규칙에 따라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망 또는 어떤 충동, 이게 이제 맹목적이고 자의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규칙을 잘 모르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정신분석에 상당히 중요한 교훈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 우리가 욕망을 비합리적인 충동이나 쾌락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피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욕망의 힘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거는 스피노자 철학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가 볼 때 중요한 게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스피노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인간의 본질을 욕망으로 정의한 것은, 그가 이제 욕망이라는 것을 실존의 역량, 또 행위의 역량으로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인간의 본질을 욕망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한테서 욕망이나 욕구라는 것은 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항상 변화하는 겁니다.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 이러한 variation, 영어로 표현한 이 variation은 욕망에 대해서 부수적이거나 외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욕망에 대해서 아주 구성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나투스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면, 그 노력으로서의 코나투스는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형태나 관계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코나투스는 각각의 독특한 실제, 각각의 독특한 사물이 무한한 신의 역량의 일부라는 존재론적 사실에서 유래하는 어떤 능동적인 역량, 능동적인 역량의 표현이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각각의 사물이 갖고 있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존속하려는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존재론적으로 보면 인간 각각의 개별적인 사물이 무한한 신의 역량의 일부다. 거기에서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비롯한 개별적인 사물이 갖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실은 그 사물의 어떤 능동적인 역량의 이제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한테서 바로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와 존재의 이 역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말로 정서, 그리고 영어로 하면 affect,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 affect라는 것은 이 역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affect입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 affect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이게 윤리학 3부, 에티카 3부 세 번째 정의에 바로 이 affect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라틴어로 하면 affect가 affectus입니다. affectus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서를 신체의 행위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형들이자 동시에 이러한 변형들의 관념들로 이해한다. 라고 이제 스피노자가 아펙투스를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 아펙투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체에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펙시오네스라고 했죠. 이 아펙치오가 영어의 어펙션의 그 라틴어 표현입니다. 아펙치오네스는 이 아펙치오의 복수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어펙션. 근데 지금 여기 스피노자가 뭐라고 했냐면 신체의 아펙시오네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노자한테서 아펙치오는 신체에 속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신체의 아펙시오네스하고 뭐라고 해요? 그 신체의 아펙시오네스와 신체의 아펙시오네스이자 동시에 이러한 아펙시오네스의 관념들, 그죠? 관념들은 정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아펙투스, 아펙트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왔는데 어떤 질문이 왔냐면 affection이라는 게 뭐냐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윤리학 일부의 다섯 번째 정의, 이 다섯 번째 정의가 뭐에 대한 정의냐면 양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양태.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하면 이제 모두스고 영어로 하면 이제 모드에 대한 정의인데 스피노자가 양태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을 통해 인식되는 거. 그러면서 이 실체의 affection 그것을 나는 양태라고 부른다. 이 실체의 변용들, 이 실체의 변용들 이거를 나는 모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 철학에서 아펙치오, 이 변용,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는 같은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존재론의 차원에서 보면 아펙치오가 뜻하는 것은 바로 양태입니다. 양태를 스피노자가 aff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양태라는 것은 스피노자한테 뭘 가리키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들 전체가 다 affection입니다. affectio, 양태. 그래서 이 실체와 구별되는 사물들 전체를 스피노자가 양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양태에는 또 무한한 양태도 있고 유한한 양태도 있지만 어쨌든 신을 제외한 실체를 제외한 존재하는 사물들 전체가 스피노자한테서는 다 양태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그 양태를 바로 affection이라고
변용이라고 규정을 하죠. 이 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체가 변화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실체가 변화된 모습이 바로 affection이고, 그래서 이제 변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affection을 스피노자가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affection에 대한 얘기가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윤리학 2부에 가면은 바로 이 affection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affection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윤리학 2부의 그 정리 15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스피노자가 이 상상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 A, 이게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사물입니다. 외부의 물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정신, 그리고 인간의 이게 신체예요. 인간의 신체죠. 그러면은 이 외부 물체인 A가 요 인간의 신체에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나가는데 뭐 공이 날아와서 나를 이렇게 맞히든가, 아니면 눈이 내려가지고 내 머리에 이제 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A라는 물체가 인간의 신체에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이 물체가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작용, 이게 바로 affection입니다. 이게 affection의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뭐 충돌한다든가, 모습을 변화시킨다든가 하는 그 작용 일체를 스피노자가 바로 aff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affection은 여기 1번의 affection과 다르게 이거는 물리적인 그 작용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이죠. 물체와 신체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작용이 바로 이 affection입니다. 그러면 A가 인간 신체에 이 작용을 하는 게 affection인데, 가령 야구공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맞췄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돼요? 아프죠? 왜 아플까? 이 A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면요, 신체에 뭔가 이제 자극이 가해진 거죠. 신체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신체에 뭐가 생겨요? 요 흔적이 남겠죠. 이거를 흔적이라고 그냥 합시다. 이 A라는 물체가 인간 신체를 변용해서 그 변용한 결과를 인간 신체에 남기겠죠. 이거를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마고라고 부릅니다. 이마고. 이게 영어로 하면 이미지. 이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근데 스피노자한테서 이마고는 주로 어떤 거냐면 우리 이 망막에 나타나는 외부 물체의 그 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 물체가 이제 우리 망막에 비치는 그거를 이제 대개 이제 이마고라고 이제 부르죠. 그게 이제 이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에 이렇게 인간 신체를 변용하고 그 변용한 그 결과를 신체에 남기죠. 그거 이제 이마고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를 변용해서 이마고를 남기면서 동시에 정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체가 신체를 변형함과 동시에 이 물체에 대한 지각작용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A에 대한 이제 지각작용이 이루어져요. 이 지각작용을 스피노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마기나치오라고 부릅니다. 이마기나치오. 그러니까 영어라면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서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상상이라는 단어에 비하면 뜻이 좀 넓죠. 이거는 지각작용 일반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마기나치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물체가 인간 신체를 변형해서 변형하자마자 일어나는 그 정신의 지각작용, 그거를 이제 이마기나치오라고 부릅니다. 상상. 좁은 의미의 상상은 뭐냐면요, 이렇게 A가 그 신체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이제 가버렸어. 근데 정신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A가 계속 현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응? 왜 정신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물리학에서 보면요, 그 관성이라는 게 있죠. 관성이라는 게 뭔가요? 관성이라는 게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체가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언제까지? 무한정하게. 무한정하게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물체가 그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운동을 계속하는 것. 또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 것. 언제까지? 그것도 무한정하게. 그 다른 물체가 영향을 줘서 변형을 시켜서 운동을 하게 되기 전까지 계속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스피노자는 관성작용이라는 게 물리적인 작용일 뿐만 아니라 정신에서도 관성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인간 신체를 변형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정신은 A라는 물체가 계속 현존해 있다고 계속 관성작용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스피노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템플라치오라고 부릅니다. 컨템플라치오. 컨템플라치오. 이거를 컨템플라치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의 컨템플레이션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미 A라는 물체는 변형하고 사라졌는데 이 A라는 물체가 마치 계속 현존한다고 그렇게 간주하는 거, 그렇게 바라보는 거, 이거를 스피노자가 컨템플라치오라고 부릅니다. 그 왜 정신이 이렇게 A라는 물체가 계속 현존한다고 바라볼까요? 계속. 그거는 바로 A라는 물체가 인간 신체에 남긴 흔적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스피노자가 이마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또 다른 의미의 아펙치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아펙치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펙치오라는 것은 물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거 일반을, 그 작용 일반을 아펙치오라고 부르는데 그 작용에서 남긴 결과도 그 아펙치오라고 또 이제 스피노자가 부릅니다. 그 왜 정신이 A라는 물체가 계속 현존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 아펙치오 때문에 그래요. 이 아펙치오는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펙치오는 외부 물체의 본성만이 아니라 인간 신체의 본성도
함축하고 있는 게 아펙치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신체에 남아 있는 요 아펙치오에는 인간 신체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 물체의 성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이 아펙치오 때문에 이 외부 물체가 계속 존재한다고, 현존한다고 계속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바라볼까요? 그렇죠. 다른 사물이 새로운 변형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마고 아펙치오를 만들 때까지 계속 현존한다고, 또는 이 A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어떤 변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게 계속 현존한다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이마기나치오입니다. 이게 상상. 부재하는 어떤 것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정신의 작용. 저게 이제 상상의 좁은 의미예요. 하지만 상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지각작용 일반을 다 스피노자는 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아펙치오라는 게 벌써 세 가지 의미가 나왔잖아요. 이게 존재론의 차원에서 보면 양태를 다른 말로 아펙치오, 실체의 아펙치오, 실체의 변용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A하고 인간의 신체 같은 물체들끼리의 물리적인 그 작용, 이것을 스피노자가 아펙치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떤 물체가 인간 신체에 남긴 그 변화의 결과, 이 변형에서 남긴 그 결과를 또 아펙치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이 물체와 물체가 서로 작용을 할 때, 물체와 물체가 작용을 할 때, 또는 여기서 양태가 그 다른 양태에 작용을 할 때, 그거를 스피노자가 아펙치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 아펙치오는 당연히 두 가지 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미에, 적극적인 의미에 그 아펙치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능동태, 동사의 능동태라는 의미에서 변용시키는 겁니다. 변용시키는 작용이 있을 테고, 또 수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변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용하고 변용되고. 그러니까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를 그 변용시키면 그거는 그 affect 하는 거죠. 반대로 B라는 물체는 affected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affected.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affect하고 affected 되는. 그러니까 이 양태들의 그 존재 방식은 다 그런 겁니다. affect하고 affected 되고, 계속 그 작용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로 이제 오시면요. 인간의 경우에는 지금 스피노자가 그 아펙투스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체의 아펙치오, 그리고 그 신체의 아펙치오에 대한 관념들, 이거를 아펙투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아펙투스, 정서입니다. 저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A라는 물체가 내 신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내 신체를 변형했어. A라는 물체가 내 신체를 변형을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물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이롭게 해주는 어떤 그 변형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뭐 맛있는 식사,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 좋은 아펙치오입니다. 또 뭐 달콤한 오늘이 무슨 날이야? 뭐 받았어요? 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아펙치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나의 신체를 변형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코나투스에 도움이 되는 그 아펙치오였어요. 그러면은 그 아펙치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펙치오가 일어나는 순간 정신에서는 동시에 지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이 지각작용이 일어나면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펙투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아펙투스가 무슨 아펙투스가 생겨날까요? 내 신체에 이로운 나의 코나투스에 도움이 되는 아펙투스가 생겨났어요. 어떤 아펙투스가 생겨날까요? 그렇죠. 기쁨의 아펙투스가 생겨납니다. 기쁨의 아펙투스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 그렇죠. 맞아. 기쁜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기쁨의 아펙투스가 생겨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쁜 일이 있다. 뭔가 신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막 몸이 불끈불끈하고 막 그냥 날아갈 것 같고 그러죠. 이게 이제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신체 역량이 증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막 그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막 생겨나고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역량이 증대된다. 반대로 이 아펙치오가 일어났는데 이 어떤 그 물체나 신체가 나의 신체에 변형을 했는데 이 아펙치오를 했는데 저게 나의 신체에 해로운 어떤 그 아펙치오가 일어났다. 비 오는 길에 가다가 차가 물 튀기는데 이렇게 온팡 뒤집어 썼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슬프죠. 슬픕니다. 그걸 스피노자가 슬픔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슬픔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그 역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스피노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아펙투스의 이제 그 뜻입니다. 신체에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고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 변형이 나에게 이로운 변형이냐, 해로운 변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의 감정, 정서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펙투스라는 말 자체는 원래 저 아펙치오라는 말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변화를 함축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아펙투스라는 말은 특히 인간의 감정과 관련해서 이제 쓰는 말이 아펙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가 좋은 변화, 나에게 이로운 변화, 그러면은 기쁨과 관련된 감정이 생겨나고 그 변화가 나쁜 변화면은 슬픔과 관련된 그 감정이 생겨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 아펙투스를 세 가지의 기본적인 아펙투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욕망, 그리고 기쁨, 슬픔,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아펙투스가 되죠. 그래서 그 11쪽의 맨 아래 가보시면
그 3부 정리 11의 주석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슬픔이라는 정서는 뭐냐면 더 커다란 완전성에서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게 되는 그 수동적인 정서를 스피노자가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이죠. 더 큰 완전성에서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을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역량에서 역량이 감소하는 거, 역량이 줄어드는 그 아펙투스, 그게 슬픔입니다. 반대로 역량이 증가하는 거, 또는 작은 완전성에서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그 코나투스의 그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코나투스가 증대할 때, 코나투스의 역량이 증대할 때, 그때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코나투스의 역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스피노자가 그 인간의 1차적인 정서라고 부르죠. 인간이 느끼는 다른 모든 정서는 바로 이 세 개의 기본적인 정서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속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쁨에 속하는, 기쁨에서 파생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도 슬픔에서 파생된 정서죠. 그 희망도 기쁨에서 파생된 정서고, 공포, 슬픔에서 파생된 정서고, 분노, 또 슬픔에서 파생된 정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스피노자가 그러면 기쁨하고 슬픔을 구별하지 않냐? 그것도 이제 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것도 3부 정리 11의 주석에 가면 그 기쁨의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쁨의 두 종류가 있는데, 기쁨에도 두 종류가 있고 슬픔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별을 합니다. 저 구별의 의미가 뭐냐면요. 저 앞에 있는 쾌감하고 고통은 뭐냐면 신체 전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이 이제 변형을 겪는 경우입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어떤 특정한 부분이 변형을 겪는 경우고, 저 뒤에 나오는 육해나 우울은 신체 전체가 변형을 겪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의 경우 스피노자가 쾌감하고 육해를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이 티틸라치오하고 이제 힐라리타스라고 이제 라틴어로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곧 쾌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신체의 특정한 부분만 기쁨을 겪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마약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아주 자극적인 이제 쾌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저 쾌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간에게 이롭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기쁨을 주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신체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약 중독에 빠진다든가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가, 그런 경우를 스피노자가 이제 쾌감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슬픔의 경우는 고통이라고 불러요. 고통도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아주 강한 슬픔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인간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어떤 신체의 일부를 절제해야 될 때, 뭐 절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를 뭐 꼬매고 이렇게 해야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병 전체를 이제 치유할 수 있으면, 저 고통이라는 것은 슬픔에 속하기는 하는데 저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갖겠죠. 그러니까 쾌감이나 고통은 신체의 일부에 기쁨을 주거나 슬픔을 주는 경우가 저 고통과 쾌감이나 고통입니다. 반대로 유쾌함, 우울은 멜랑콜리아입니다. 유쾌함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거는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유쾌함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전체를 균등하게 이렇게 영향을 증대시켜 주는 게 이제 유쾌함, 힐라리타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울이라는 것은 신체 전체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거, 인간을 전체적으로 슬프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우울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쾌함은 항상 좋은 겁니다. 쾌감하고 다르게. 반대로 우울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거죠. 인간의 신체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거니까, 영향을.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좀 이따가, 질문할 때 하고. 자, 정서 모방 개념은 우리가 하고 끝내야죠.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12쪽에 보시면요. 근데 이 스피노자 정서론이 재밌는데, 이 스피노자 정서론 중에서 특히 이제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서 모방 개념입니다. 그게 이 문장은 간단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12쪽에 만약 우리와 비슷한, 그리고 그것에 관해 우리가 아무런 정서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실제가 어떤 정서를 겪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에 의해 비슷한 정서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기쁨과 슬픔을 얘기했던 거,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때 지금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어떤 외부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의 코나투스, 영향을 증대시켜주는 영향을 미치면 내가 기쁨을 느낀다 그랬죠. 반대로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 나의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면 내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은 어떤 외부 대상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 일어난 기쁨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은 그래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나를 기쁘게 해준 그 사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이 기쁨에서 파생된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기쁨을 줬어. 그럼 내가 그걸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슬픔을 줬어. 그러면 미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움도 역시 슬픔에서 파생된 정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정서들은 어떤 대상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생겨나는 이 정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서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정서 모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직접적인 슬픈 영향,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 나도 슬퍼져요. 그리고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기뻐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그 정서 관계는 어떤 거였냐면요. 자, 이 A가 나라고 해봅시다. 이 A가 요 A라든가 요 B라는 대상과의 이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A가 그 어떤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그 이로운 결과를 이로운 어떤 영향을 미치면 A가 이 라지 A가 스몰 A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B가 A에게 해로운 결과를 미치고 슬픔을 안겨다 주면 A는 B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정서 모방은 어떤 거냐면요. 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스몰 a하고 스몰 b와 어떤 직접적인 정서 관계를 갖죠? 그거를 A가 봤어요. B를. 그러면은 B하고 똑같은 정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A와 그냥 A가 B를 보기만 해도 또는 때로는 상상만 해도 A가 어떤 정서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걸 스피노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서 모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정서 모방. 다른 사람의 정서를 내가 모방하게 되는 겁니다. 저 정서 모방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연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민. 루소가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자기애. 자기애.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코나투스 비슷한 겁니다.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 힘. 그리고 이 자기애를 때로는 완화시켜주고 때로는 보완해주는 또 다른 아주 자연적인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연적인 본능이 바로 연민이라고 얘기하죠. 루소가.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듭니다. 어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죄수가 어느 날 창밖을 내다봤더니 어떤 맹수가 어떤 어머니하고 아이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이제 막 물어뜯고 이제 이런 걸 죄수가 그러니까 죄수가 막 이 쇠창살을 붙잡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응? 저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러면서 이제 루소가 하는 얘기가 봐라. 이 흉폭한 이 죄수까지도 자기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근데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같이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한다. 이거 봐라. 이게 연민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이해관계나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생겨나는 어떤 게 아니라 본능적인 거다. 이게 본능에 가까운 작용이다. 근데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민이라는 것을 본능이라고 하지 않고 정서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흉폭한 죄수가 막 안타까워하는 거, 그 아이의 지금 감정을 죄수가 모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서. 근데 이 정서 모방이라는 것은 스피노자에 따르면 연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이 정서 모방의 형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스피노자가 암비치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13쪽에 가보면 있는데 이 암비치오는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영어의 ambition의 이제 라틴어 표현입니다. 영어의 ambition이 뜻이 뭐죠?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응?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야심을 품어라. 그래서 원래 라틴어에도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스피노자가 쓰는 암비치오라는 말은 상당히 좀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 암비치오는 뭐냐면요. 정리 29를 한번 보세요. 정리 29를 보면 14쪽에 3부 정리 29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기쁘게 간주할 만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반대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단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피하려는 노력은 암비치오라 불린다. 근데 이거는 야심이나 야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걸 야심이나 야망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 특히 우리가 어떤 것을 하거나 삼가는 일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중, 그러니까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가 그렇다.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가 그렇다. 근데 스피노자가 암비치오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암비치오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 암비치오라는 정서는 후마니타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마니타스. 이 후마니타스라는 정서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 후마니타스가 과도하게 된 형태가 바로 암비치오다. 그러면 후마니타스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저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냐면요. 사람 좋음입니다. 저게. 사람 좋음. 인간미, 사람 좋음. 우리가 사람 좋다 그럴 때 언제 사람 좋다 그래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안 할 때, 또는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선물도 잘 사고, 사람 좋아. 사람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 좋다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비치오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 좋은 게 너무 지나쳐서 오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하는 암비치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나쳐서 자기에게 해가 되고, 또 어떤 그 특정한 사람에게 해가 되더라도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면, 이 군중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면 그것을 이제 무릅쓰고 하려는 그 욕망, 그게 이제 바로 이 암비치오라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암비치오라는 욕망을 스피노자가 이제 이 정서모방이 갖는 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이 암비치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하여간 이 정서모방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 아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저 A, B 제가 저 그림을 그리는 데서 얘기했듯이 보통의 이제 정서적인 관계는 어떤 대상과 우리와의 이제 일종의 이해관계, 저 대상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기뻐하고 저걸 사랑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내가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건데, 정서모방은 그런 직접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누군가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냥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있던 날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때로는 울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지.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한테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모욕당,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마치 내일처럼 막 괴롭고 흥분하고 그런 걸 느끼죠. 안 느껴요? 느낍니다. 또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행동하나 말하나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반대로 아주 불쾌하고 역겹게 생각하고 아주 노하고 그러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나 점심을 한번 사줬어. 응? 노무현 대통령이 뭐 나한테 뭘 가져갔어. 아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주 격렬한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뭐 등등 이런 걸 이제 느낍니다. 이런 게 특히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 잘 표현되는 게 우리가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 또 뭐 인종주의라든가 이제 이런 거, 또 왜 메갈리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여성 혐오, 뭐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 표현대로 이게 정서모방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독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독도가 우리 땅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독도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일본이 싫어져요. 그죠? 열받고. 나랑 아무 관계 없잖아. 혹시 거기 땅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막 이제 흥분을. 그게 정성오방입니다.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정성오방이라는 이 개념은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사회적이고 이 사회 심리적인 어떤 활동, 생각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통찰을 주는 이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사실 정서모방이라는 이 개념은요 너무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아마 암스테르담 같은 이 당시로서는 유럽 최고의 대도시, 제일 번화하고 제일 발전된 도시에서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그러면서 이제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개념입니다. 아주 재밌는 개념입니다.